신견문을 가지고 개별적으로 이제 자기 돈을 회수하기 위한 강제 집행, 민사 집행을 하게 되는 거야. 그래서 민사 집행에 있어서 채무자 재산이 부동산이냐, 채무자 재산이 동산이냐, 채무자 재산이 채권이냐, 예컨대 월급. 그러니까 이 채무자 을의 입장에서 병이라는 그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가지고 있는 이 채권에 대해서 월급이라든지 봉급이라든지, 물론 이건 생존 때문에 2분의 1 이상은 압류 못하게 되어 있죠. 그 다음에 뭐 은행 예금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채권 제3채무자에 대해서 예컨대 전세 살고 있으면 보증금 채권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갑의 입장에서 확정된 판결을 가지고 자기에 대한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갖고 있는 이 재산에 대해서 강제 집행을 하는 거야. 근데 그게 채권일 때 여러분이 이제 시험 문제도 이 정도의 민사집행법 지식의 시험 문제는 계속 나오는 거지. 추심명령, 전부명령 이런 게, 그치? 그 다음에 요건 지금 확정된 판결을 갖고 하는 건데 애초에 이런 소송을 하면서 시작하면서 이렇게 거는 것은 요 동결을 시키는 것은 압류를 아직은 자기가 확정된 집행권한이 없으니까 가의 상태에서 가압류 거는 거, 이런 거는 계속 민사집행법이 정확한 시험 과목은 아니지만 민법이든 소송법이든 이런 거를 둘러싼 지문이 계속 나오니까 가압류, 추심명령, 전부명령은 집행법을 설사 풀로 안 듣더라도 뭔가 익히고 있는 거지. 그렇지? 그래서 가압류, 추심명령, 전부명령 이런 얘기는 민사집행법의 영역에서의 하는 건데, 지금 이제 말하려는 것은 이런 것은 그러니까 자기가 돈 받을 걸 갖고 개별로 집행을 하는 건데, 이 채무자가 갖고 있는 재산 등등이 경제적으로 거의 파탄나고 독립적으로 이렇게 돈 받을 자들이 돈 내놓으라고 하면서 와그닥닥 덤벼드는 이런 상태에서 개별로 집행이 들어오는 거가 이 사람한테 이제 여러 가지 재산을 정리하는 단계에서 뭔가 하나 더 절차를 설정해 준 게 도산 절차, 파산 절차라고 해서 채권자가 있을 때 이 사람 재산을 동결을 해놓고 동결을 하고 공평한 여러 수인의 채권자, 여러 명의 채권자 사이에 공평한 청산을 위한 절차가 파산 절차. 그러니까 여러분이 민법에서는 채권자 평등의 원칙이라고 하고, 그러니까 채권자가 평등해. 그런데 그 평등이 실은 평등이라고 하지만 집행 절차 오면 먼저 집행권을 갖고 있는 사람이 집행을 한단 말이야. 물론 이제 가압류 뭐 이런 방식으로 확정적인 재판이 없더라도 하는데, 그러면 가압류를 하면 그건 개별 집행이라고 그래서 그 채권을 갖고 있다라는 게 어느 정도 집행할 수 있는 권한이 된 상태에서 개별 집행을 해. 근데 거기서도 채권자가 평등이니까 그 개별로 집행해서 먼저 이렇게 집행 절차를 밟은 사람만이 독점적이냐? 그건 아니야. 그 사이사이 막 채권자들이 뛰어들면 사실은 나중에 배당 절차를 통해서 나눠 가져야 돼. 다만 하나 특이한 게 채권 집행에서 전부명령이 여러 사람이 와그닥 덤벼들면 전부명령이 명령이 내려지지 않고, 전부명령이 내려지면 그렇게 되면 무효가 되고, 내려지면 전부명령은 드물게 자기가 요거 완전히 자기 채권을 넘겨받은 것처럼 제3자에 대한 채권을 전부 해서 자기한테 넘어온 것처럼 해서 독점을 하는 혜택 비슷한 상황이 벌어지는데, 집행 절차도 사실은 개별 집행이라고는 하지만 민법에서 채권자 평등의 원칙 등등에 의해서 평등주의를 택하고 있기 때문에 개별로 집행이 들어갔는데 딴 사람이 와그닥 덤벼들지 않는다면 저희가 차지하는 거지만, 그 절차 와중에 막 덤벼들고
또 어떤 때는 가짜 채권자가 막 등장해. 어차피 채무자 입장에서는 이 재산이 공중분해되니까 자기 아는 친척이나 누구한테 나한테 돈 받을 거 있다 그러면서 빨리 여기 들어와가지고 조금이라도 n분의 1로 나눠 갖는 뭐 이런 방책, 가짜 허위 채권자가 막 등장을 해. 하여튼 강제 집행이라는 거는 개별 집행이긴 한데 뭔가 집행 권한을 갖고 있는 사람이 집행을 하는 건데 그 절차 중에 마무리되기 전에는 막 채권이 뭐 허위든 뭐든 뭔가 하여튼 공식적인 채권이 있는 사람들이 막 덤벼드는 거야. 그래가지고 민법에서의 채권자 평등주의가 그런 식으로 여기서 구현돼. 민사집행에서는. 근데 한편 도산 절차, 파산 절차는 모든 채권자한테 공평한 청산을 위해서 먼저 뛰어든 사람 위주로 막 되는 게 아니라 일단 그런 경제적 파탄 상태의 채무자가 있으면 그런 상황에서 올 스톱을 시켜. 개별적으로 이 채권자들이 집행을 개별적으로 못하고 스톱을 시켜. 심지어 미국 법은 그것을 갖다 채무자가 나 지금 경제적으로 어렵다라고 선언해버리면 미국식으로는 오토매틱 스테이라고 해서 우리도 자꾸 받아들이자는데 자동으로 이 추심이 정지되는 스테이, 중지되는 이런 시스템까지 갖고 있는데 우리는 그렇게는 안 되고 우리는 오토매틱 스테이를 받아들이면 뭐가 뭐냐면 부정 수표 단속법 등의 처벌을 면하려고 막 그렇게 하는 경우가 있어서 안 받아들이려고 하는데 그게 그런 의미 과연 진짜 큰 건지 뭔지는 좀 따져봐야 되는데 안 받아들이고 있는데 경제적으로 파탄된 상태에서 법원에 신청을 해서 즉 파산 신청을 해서 법원에 파산 신청을 하면 어떤 때 파산 신청할 수 있느냐? 자기가 지급이 불능이다. 조금 법률 개념이야. 꼭 부채가 크다고 해서 지급 불능은 아니고 부채가 좀 있긴 하지만 자기의 지금 현재의 능력상 뭐 신용이나 경제력이나 어떤 자기의 지위나 비춰봐서 빚이 좀 많다고 해서 채무가 초과한다고 해서 이꼴 지급불능은 아니고 지급불능이라는 개념은 법적 개념인데 나중에 보면 일정한 기간 어떤 자신의 지적인 어떤 능력, 사회적 지위, 뭐 노동력, 신용, 뭐 이런 사회적 평판 등에 비춰서 당장은 마이너스지만 전체적으로는 소화해낼 수 있을 급이라면 그것은 지급불능이라고 우리 법적 개념에서 안 봐줘.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전체적인 흐름상 지금 하여튼 망한 상태가 어느 정도 이게 회복해서 등장할 수 없는 그런 급의 지급불능 상태라고 주장을 해서 파산을 신청을 하면 그것에 따라서 그 파산의 요건에 맞으면 법원이 파산을 이때는 민사소송처럼 판결 결정 명령 중에 있어서 판결은 아니고 결정으로 파산 선고 결정을 내리면 이제 채권자들 올스톱 돼. 올스톱. 개별적 추심을 못하는 거야. 파산 선고 결정이 되면 재산 이런 것에 대해서 이제 동결이 돼. 그렇게 되면 어떤 상황이 되냐면 채권자들이 막 덤벼드는 게 스톱시켜 버려. 그러면 이제 그 뒤부터 두 축이 진행돼. 근데 누가 등장하느냐? 파산 관제인이 등장해. 파산이 선고되면 파산 관제인이 선임돼. 이게 주로 변호사가 선임돼. 일반 개인은 변호사가 등장해. 법적인 걸 처리해줘서. 파산 관제인이 변호사가 그러니까 변호사가 많이 돼. 그리고 이 변호사가 이제 이 사람의 대신해서 채무자를 대신해서 이 사람이 등장해서 채무자의 재산권에 대해서 관리처분권이 파산 관제인에게 넘어가. 파산 관제인에게 재산 관리 처분권이. 그래서 이 사람의 재산을 동결하고 채권자들로부터는 채권을 신고받아. 너 얼마 받을 거 있니? 일단 개별적인 추심은 금지시키고 신고를 받아. 한편 파산 관제인이 신고 같은 것을 받고 물론 이제 법원이 다 통제는 하지만 이 사람을 의한 파산관제인 그 다음에 파산관제인이 또 한편에서는 개인의 경우는 재산이 별거 없어. 그렇지만 이제 그걸 꼭 자연인만 생각하지 않고 의사 같은 경우를 생각해 본다든지 아니면 회사 같은 걸 생각한다면 재산이 꽤 있어.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망하긴 했지만
그렇다고 추스릴 재산이 전혀 없는 건 아닌 경우도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 재산을 이 사람이 파산관제인이 재산을 추스려 그것을 파산재단을 형성한다고 그래. 재산의 그 어떤 추스리는 걸 파산관제인이 등장해서 한편은 파산 채권을 신고받으면서 한편은 파산재단을 형성을 해. 그래서 마지막 가서 분배를 하는 거야. 배당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집행법은 뭐야? 나중에 배당은 있고 채권자가 여러 명 등장하지만 조금 틀린 거야. 여기는 애초부터 스톱을 시킨 거고 일반 집행은 사실은 1대1의 문제였는데 1대1의 프로세싱에 민법에서의 채권자 평등의 원칙 때문에 거기 덤벼드는 것의 결과로서 평등하게 덤벼드는 것까지를 인정함으로써 여러 명한테 배당을 하는 그 물건 하나 뭔가 부동산을 경매했다든지 채권을 추심명령한 거 뭐 이런 등등 여러 가지 상황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런 어떤 개별적인 건에 대해서 채권자가 여러 명 등장할 뿐이지 그건 개별적인 어떤 프로세싱이야. 이해하겠지? 한편 근데 파산은 그런 개별적인 프로세싱이 아니라 일단 스톱시키고 파산 관제인이 등장해서 이걸 잘 추스리면서 신고를 받고 그 절차가 마무리될 때 배당을 해. 그럼 뭐냐? 뭐 상식적으로 이렇게 생각하면 되지. 채권자가 3명 있었는데 뭐 조그만 어떤 개인일 때 5억 채권자, 3억 채권자, 2억 채권자가 있었고 그래서 이 사람들을 스톱시켰고 그다음 채무자 재산을 파산재단을 형성해서 이 사람 재산을 다 추스리니까 1억밖에 없었다. 1억밖에 안 나온다. 라면 1억밖에 안 나오면 결국 배당률이 어떻게 되니? 계산상 10%잖아. 총 채권자는 5억, 3억, 2억 더하면 10억 원이잖아. 이게 아까 말했듯이 뭐야? 동결하고 수인의 채권자에 대한 공평한 청산을 하는 절차니까 5억, 3억, 2억을 일단 개별적 집행 못하고 스톱시켜놓고 그 채권이 제대로 이제 정상적인 채권인지를 이제 신고받아서 확인해서 그게 맞다면 이쪽에 파산재단이 다 추스리니까 한 1억 정도 재산이 형성됐다면 배당률이 어떻게 되냐면 10%지. 그러니까 5억 채권자는 5천만 원 받아가고 3억 채권자는 3천만 원 받아가고 2억 채권자는 2천만 원 받아가고 각각 90%는 어떻게 되겠어? 못 받고 있는 거지. 그 대신 요 개념이 그래서 개별 집행이 아니라 용어로 뭐라고 표현하냐면 포괄 집행이라고 해요. 의미 알겠어? 포괄 집행. 포괄적으로 여러 명이 이렇게 전체적인 틀 속에서 집행이 어떻게 보면 집단적으로 이렇게 된 거지. 그렇게 해서 이런 케이스라면 10%의 배당에 따라서 10% 배당에 따라서 90%는 이제 날라서 못 받는 거야. 그래서 90% 정도는 이제 잔존해서 남게 되고 일단 10% 돼. 사실상 이 파산이 됐다가 이 사람이 재산 있는 거 다 모았지만 1억 정도라면 이 90%는 이제 떼이는 이런 꼴이 되는 거지. 그렇지만 완벽하게 떼이는 건 아니야. 여기서 파산 절차가 끝나면 언젠가 90%를 계속 받을 수는 있는 거야. 요 절차가 세팅된 정도에서의 90%, 10%가 처리된 거일 뿐이지 공평한 청산을 위해서 90%가 만약 이 예에서는 처리되지 아니한 채 이제 회사 같으면 어떻게 되겠니? 파산이 되면 해산이 되니까 유한 책임인 주식회사 같은 경우는 이제 공중분해되면 나머지 못 받은 거가 진짜 허공에 날아가는데 자연인은 사실은 아니야. 잘 봐봐. 자연인은 그 90% 남은 게 다시 가는 거야. 그런데 무슨 제도가 하나 여기에 딱 세팅을 해줬냐면 면책 제도를 하나 세팅을 걸었어. 이게 뭐냐면 면책은 미국식 제도고 독일과 일본과 우리는 원래는 파산 절차 자체는 지금 예에서 10% 정도의 변제가 되면 90%가 이 절차에서는 남으면서 다시 이제 90%를 안고서 자연인으로서 이 사람은 자기 생명 다할 때까지 가는 거야. 빚을 안고 가는 거고 자기 죽더라도 또 상속 포기 같은 게 있지 않은 이상 자손 때까지 가는 거야. 근데 그게 자연인이 아니라 회사 같은 경우라면 해체되니까
안고 간다는 개념이 없는데 자연인은 물리적 존재로 살고 있으니까 안고 가는데 이게 너무 가혹하다. 완전히 한번 해체됐는데 재기하려니까 재산 숨김없이 다 발견된 게 해체됐다면 이제 제로로 남은 건데 빚만 90% 이제 아는 채 자기 아까 말한 1억 정도의 재산은 공중분해되고 물론 총 채권이 합치니까 10억이고 9억 정도가 못 갚은 상태지만 그걸 갖다가 안고 가야 되는데 자연인의 경우라면 이것을 미국식에서는 어떻게 해주고 있었냐면 미국도 이제 영국서 법을 받아들이면서 쭉 내가 책에 보면 그런 얘기를 해놨는데 이렇게 받아서 면책제도 디스차지라는 면책제도를 두고 있는 것을 미국이 일본이 2차 대전 패망을 했잖아. 45년인가 패망해서 미국 매가다가 일본도 딱 와가지고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미국의 점령의 사령관인데 너희 이런 제도도 받아들여라 해가지고 1952년 정도에 미국 제도를 디스차지 제도를 기존의 파산에 접목시켜서 받아들였어. 그래가지고 지금 그 법이 우리 법에도 그대로 있는 거야. 원래 그러니까 대륙법에서의 그거는 파산 절차까지 해체하는 절차까지만 공평한 청산을 위해서 채권자의 공평한 청산을 위해서 했던 거지 채무자의 재출발까지는 고려하지 않은 이런 제도만 있었어. 그런데 면책제도를 여기다 접목시켜서 이게 프레시 스타트라는 개념의 미국법 재출발해라 다. 그럼 프레시 스타트를 하기 위해서 좀 아까 같은 예에서는 90%의 채권을 탕감해주는 절차를 둔 거야. 면책 절차를 둔 거야. 무조건은 아니지만 이 사람이 뭔가 성실하게는 해봤지만 성실하게 살았지만 엉겹길에 빚을 진 거야. 예컨대 요새 와서 우리 보면 뭐야, 농가에서 어떤 작물을 키우면 좋다든지 돼지를 키우면 좋다는데 갑자기 뭐 구제역이 온다든지 닭을 키우면 좋다는데 뭐 조류 뭐가 왔다든지 해서 쫄딱 망했다든지 무슨 비닐하우스를 하면 괜찮다고 그래서 뭐 해봤는데 갑자기 태풍이 와가지고 그냥 다 날아가서 쫄딱 망했다든지. 쫄딱을 망했을 때 그 표현이 뭐냐면 프레시 스타트의 표현은 아니스티하지만, 그러니까 뭐 어니스티가 우리가 정직하다라는 뜻인데 이때는 성실하지만, 그 다음에 unfortunately 해가지고 불운한, 성실하지만 불운한 이런 사람을 위해서 면책의 어떤 요건, 그러니까 뭔가 열심히 해보려고, 그러니까 둘이 맞벌이 해가지고 집을 하나 하려고 해서 막 했는데 갑자기 요새 부동산 투기 때문에 뭐 대출을 갖다가 갑자기 중단시키는 와중에 또 부인은 뭐 회사에서 뭐 때문에 잘렸다. 그러니까 갑자기 이게 요새 뭐 IMF 같은 데 생각해 이자가 30%인데 막 완전히 예상 밖이잖아 그런 거. 그러니까 그런 불운하고 나름대로는 열심히 해보려고 했는데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그 요건하에 면책을 시켜주고 여기서 프레시 스타트로 떨궈줘. 그럼 이 채권자 입장에서는 중간에 붕 뜨는 거야. 아까 파산 절차 자체까지는 10%만 받아서 조금 찜찜은 했지만 그 90%가 없어진 건 아니거든. 이 절차에서는 그렇게만 확보할 수밖에 없게 세팅을 해놓은 거지만 90%가 자연인의 경우는 하여튼 살아서 뭔가 갚아라 라고는 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거였는데 지금 이제 면책이 돼서 90% 채권에 대해서 탕감을 해주는 거야. 법원이 결정으로. 그래서 민법에서 잘 봐봐. 민법에서 면책된 채무의 성질이 한번 나와. 민법 기억해? 민법에 면책된 채무, 파산법에서 면책된 채무 한번 나오는데 그때는 알든 모르든 그냥 그렇게 했을 거야. 요 경우거든. 어디서 나오냐면 자연채무라는 예에서 나와. 잘 생각해봐. 자연채무. 일반 채무 말고 자연채무는 뭐니? 강제집행을 할 수는 없는 거지. 그렇다고 그냥 채권채무 관계가 없는 건 아니지. 완전 소멸한 건 아니지. 근데 강제로 가서 받을 수는 없는 거지. 강제로 가서 받을 수 없는 그런 속성을 자연채무라고 해서 하나 예가 나와. 요 경우야. 채권자 입장에서는 법원이 면책을 결정을 해버리면 강제로 가서 이제 못 받는 거야. 이 면책제도가 없었을 때는 아까 어떻다고 그랬지? 90%면 90% 못 받은 것을 끝내는 지켜봐서 권리를 갖고 있는 건데 이때는
안 된다라고 하고 딱 끊어주는데 그 속성을 지금 민법에서는 자연채무라고 보는데 지금 파산 신청은 잘 보면 우리가 아까 뱅크럽시라고 해서 옛날로 치면 돈 못 받으면 막 감옥에라도 보내야 되고 이럴 수 있었던 시절에서 이제 형사적이랄까 이렇게 돈 못 갚은 민사적인 것 같고 형사적인 처벌을 하는 것은 이제 안 되는 이런 관념이 된 시점까지 왔는데 그래도 열받으니까 이제는 인적인 구금 같은 처리는 못하지만 단순 돈 못 받는 것 갖고는 뭐로 했냐면 이왕 그러면 가가지고 이제 깽판 친다 해가지고 이러는 작업대를 부셔버렸다가 뱅크럽시야. 작업대 부신다는 얘기야. 그게 작업대 그렇게라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원래 파산은 누가 누구를 응징하는 거야? 채권자가 채무자를 응징하는 데 쓰는 거야. 그럼 응징의 그게 뭐야? 지금도 뭐 그렇게 되면 이제 사기로 걸라고는 하지만 하여튼 일단 구별된다면 단순 돈 받은 것 갖고는 안 되니까 작업대라도 부시고 막 가가지고 화풀이하고 뭔가 하는 거지. 그런 식으로 한다는 의미에서 나왔다고 그래. 파산이라는 뱅크럽시. 그러니까 압박을 가하는 거야. 지금 막 돈 없다고 나자빠졌지만 숨긴 거 있으면 내놓고 또 요새도 똑같은 논리잖아. 뭐 그 부모한테 찾아가서 막 밤에 가서 깽판 치고 막 그 형제한테 가서 뭐지 장기라도 적출하겠다는 동 막 뭐 여러 가지 협박 내지는 하잖아. 근데 그 사람도 할 수 있으면 막 형사적으로 걸고 싶은데 그건 또 안 되고 뭐 그런 여러 가지 상황에서 그냥 몰아붙이는데 이게 형사적으로는 안 되고 하니까 이제 하는데 파산이 되면 파산자가 되면 여러 가지 신분적으로 불이익이와 파산자가 됩니다. 여러분 변호사 자격도 파산자가 되면 민법에서 보면 뭐 별거 자격도 아닌 뭐 후견인 피후견인 이런 자격 다 날라가. 안 돼. 뭐 그건 뭐 큰 의미 있는 자격은 아니야. 변호사도 안 되는 거야. 의사는 처음에 안 됐는데 내가 그 얘기도 해줄게. 나중에 그래가지고 변호사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그런 타격을 주는데 뭐 일반 그런 또 아닌 사람 뭐 그렇게 뭐 그리 타격도 안 되겠지만 하여튼 뭐 나름대로 타격이야. 그러니까 채권자가 신청하는 거가 원래 세팅됐던 건데 면책제도 때문에 이게 내가 외국서 보니까 이 변호사가 어떻게 유도해 주냐면 우리는 이런 사건이 IMF 이전에 개인적인 파산 사건은 한 건도 없었는데 첫 사건인데 채무자가 스스로 나 파산시켜 주세요부터 신청하는 거야. 나 지금 재산이 깡통입니다. 그럼 채무자 입장에서는 왜 신청을 하냐면 뭐를 노리는 거야? 어차피 재산도 없어. 빚잔치 해봤자 10%도 변제율이 안 돼. 자기 뭐 거의 뭐 재산 없어. 근데 채권은 뭐 이리저리 합치니까 뭐 한 2억쯤 뭐 있고 자기 아무리 재산 해봤자 뭐 숟가락 텔레비전밖에 없어 재산. 그러니까 자기는 파산 신청해서 뭐 단 10% 20%도 안 되면서도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변제도 거의 이루어질 수 없음에도 딱 신청을 해서 그러니까 신청과 동시에 이런 청산을 밟을 절차가 펼칠 여지도 없어. 왜 그러냐면 이 청산 절차를 밟는 건 뭐야? 재산을 파산재단을 형성해서 채권을 신고받아서 그래도 다만 몇 분지 1이라도 n분지 1이라고 나눠주려는 절차 때문에 스톱시키고 그런 절차가 파산관제인이 등장해서 밟게 되는 건데 재산이 그래서 조문을 보면 뭐냐면 파산 절차를 수행하는 비용, 파산 절차 비용도 치르지 못할 급의 재산으로서 파악되는 경우라면 굳이 이 절차 왜냐면 지금 파산관계인 누가 등장한다고 그랬냐면 변호사가 등장하고 변호사 한 달 만에 이런 일이 마무리된다고 그래도 300만 원은 줘야 되는데 이 사람이 지금 재무 재정 상태가 그런 비용조차도 치르지 못할 정도라면 이 하는 게 의미가 없다. 그런 정도도 커버도 되지도 않을 돈이라면 이거 절차 밟느라고 파산관계인 월급도 못 주고 전체 절차를 진행할 비용조차도 안 나올 거리라면 굳이 이런 절차 진행하지 않고 어디로 곧바로 가냐면 면책으로 갈 수 있게 해서 그것을 뭐라고 하냐면 파산 선고와 동시에 이 파산 절차, 청산하는 절차를 폐지한다고 그래. 그래서 교과서적인 용어로 동시 파산 폐지라고 그래. 파산 선고와 동시에 파산 절차가 실제 안 이루어지고 폐지, 종료된다는 의미의 폐지.
그러니까 파산 관제인도 안 등장해. 그다음에 파산 절차도 선고는 받아야 되고 자기가 파산 신청을 하고 법원에 선고까지는 내려져야 되지만 실질적인 의미의 파산 절차는 그냥 폐지가 돼. 그 즉시. 그래서 동시 파산 폐지라고 해요. 동시 파산. 그렇게 되면 파산 절차는 선고와 동시에 파산 재산을 형성하고 파산 채권을 신고를 받아서 n분질로 나누기 위한 절차가 그냥 생략되고 무슨 기회가 생기냐면 면책을 받을 기회가 생겨. 그러니까 채무자 입장에서 거꾸로 IMF 때 첫 사건이 그 이전에는 사건이 거의 없었고 있어도 1년에 한두 건 있었던 게 채권자가 아까 응징 차원의 이런 파산 신청을 하면 재산 없다고 발뺌하던 사람이더라도 약간 파산 선고가 약간 불명예스럽고 뭔가 법적 제한이 걸리니까 어디서라도 돈 갖다가 갚는다든지 아니면 숨겼던 거 내놓는다든지 하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그 이전에 채권자가 뭐 어찌됐든 못 받을 바에야 너 물 먹어라 성으로 채권자가 파산 절차를 신청했던 사례는 있어. 근데 처음으로 IMF 때 이제 간호사의 그 사건에서 면책을 신청을 해서 면책이 받아줬어. 첫 사건이야 그게. 그래서 2억 얼마가 탕감이 됐어. 2억 얼마가 탕감이 된 책에 다 써놨어. 그런 2억 얼마를 탕감되는 그 첫 사건이 나온 거야. 그때는 용어도 소비자 파산이라고 불렀어. 개인 파산이라고 안 불렀고. 왜 그러냐면 소비생활이라는 경제 주체로서의 생활 끝에 빚이 졌기 때문에 했다라는 초창에는 소비자 파산인데 꼭 소비자만 그런 대상이 되는 건 아니니까 그 뒤에는 이제 그 용어 안 쓰는데 그게 90년대 중후반에 일본만 해도 10만 건이 넘었고 미국만 해도 70만 건이 있었어. 우리 첫 사건이 나올 때. 이렇게 면책이 되면 이제 탕감되는 거야. 아까 그 자연 채무가 되는 거야. 그래서 탕감이 돼서 프레시 스타트를 할 수 있는 거야. 이 면책 절차가 파산 절차의 접목이 됐어. 그런 상태에서 이제 98년 IMF 때 이게 이제 내가 무슨 사건 수가 처음에 300건이었다 어떻게다 그 책보면 다 히스토리적으로 데이터도 써놨는데 이 사건이 조금씩 이제 알려지기 시작한 거야. 알려지기 시작해서 이용을 하는데 이제 그때 이제 내가 우리 거는 이 제도를 활용해야 된다까지 했는데 또 이제 보고 온 게 이렇게 파산해서 완전히 해체하는 거 말고 이런 경우도 있단 말이지. 이제 회생 절차라고 하는 거는 파산이 아니고 회생은 이 해체하는 작업을 안 해. 청산하는 작업을 안 해. 그러니까 아까까지는 물론 이제 동시 파산 폐지라고 해서 별변 재산이 변변한 게 없으면 절차 비용도 못 치르니까 안 한다고는 했지만 일단 그런 절차를 상정한 제도가 파산 절차인데 회생 절차는 뭐냐면 어감 뉘앙스 잘 봐. 회생은 조금 더 적극적으로 스타트를 시키려고 하니까 이 재산을 해체도 안 해. 일단 회생 절차의 요건에 따른 신청을 해서 회생 절차 허가가 되면 개시 결정이 나오면 어떤 식이냐면 회생은 재산을 해체하지 않고 계획을 내라고 그래. 그 대신 채권자들이 덤벼들지 말아라고 해주면서 네가 채권자한테 어떻게 이 빚을 타파해 나갈 건지를 계획안을 내라고 그래. 무슨 말이냐? 예컨대 내가 아까 같은 파산 절차면 집이 보증금, 뭐 전세보증금, 월세의 경우라면 크지 않지만 예를 들어 뭐 한 1억 원짜리 보증금이 있다면 아까 같은 것은 동시파산 폐지가 안 되고 뭔가 1억 원은 다 내놓고 남는 것 같고 면책받느냐의 싸움인데 경우에 따라서는 1억 원 있는 경우 그 다음에 월급 그래도 한 제대로 받고 있는 뭐 건실한 기업체를 다니고 있는 경우 등등에 있어서 일정한 수입 내지 규모가 좀 큰 수입이 있는 경우는 파산 절차에서는 그걸 내놔야 되잖아. 그렇지? 물론 내놔도 채권을 다 변제는 못하겠지. 파산이 됐다는 얘기는. 근데 이 사람 입장에서는 그래도 굉장한 돈을 내놔야 돼. 그러니까 이걸 내놓지 말고 네가 어떻게 하냐면 월급이 지금 400만 원을 받는데 내가 가족이 애 하나랑 3명이 있다. 3명 평균 생계비가 예를 들어 180만 원이 든다. 그러니까 그 180만 원을 쓰고 나머지 220만 원을 차분히 갚겠다. 근데 그걸 작년에 받겠는데 옛날부터 좀 줄여주자고 했는데 옛날에 7년, 6년, 5년 하다가 작년에 올해 3년간만 갚으면 돼.
자기가 나올 수 있는 수입 중에서 3년간만 차분히 갚고 나서 3년 뒤에 탕감을 해주는 거야, 일체. 그럼 신용회복 막 이런 것 많은데 거기는 가면 이자를 탕감해주고 뭐 원금도 조금 탕감해주고 하는데 훨씬 그거보다는 여기가 확실해. 그러니까 보통 뭐 신용회복 뭐 지원 그런데 가서 해결해도 되는데 그건 이자를 탕감한다든지 이런데 요건 뭐냐면 빌린 채권자들한테 이 사람한테 개별적인 집행 같은 거 하지 말고 스톱해라. 그 다음에 너는 만약 수입이 있다면 일단 이 사람들이 덤벼들지 않으니까 거기서 네 나름대로 쓸 만큼만 쓰고 생계 유지한다든지 하는 그게 이제 법정 기준이 있어. 그러니까 물론 거기서 나중에 계속 얘기하지만 굉장히 이제 브로커성인 사람들은 여기서 어떻게 하냐면 수입을 실제 있는 수입보다 어떻게 하고 싶어. 덜 갚아 3년만 갚으면 되니까 덜 갚는 작전을 쓰니까 수입이 실제 있는 것보다 줄여. 그때는 원래 400만 원 받는다고 하는 것보다 예를 들어 사실은 400만 원 받으면 아까 180만 원 정도가 비용으로 계산되는 어떤 상황이라면 220씩 갚아야 되잖아. 근데 그걸 300이라고 해가지고 통과되면 180은 비용으로 똑같으니까 120씩만 갚으니까 덜 갚는 꼴이 되지. 그러니까 이 약간 거기에서 트릭을 쓰는 그런 게 많아. 거짓 이런 게. 그래가지고 어찌됐든 3년을 갚으면 그 어떤 수입이나 재산의 규모에 따라서 3년이 갚으면 실제 이제 좀 이따 보여줄게. 거의 자기 빚 거의 다 갚는 사람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변제한 게 한 3년 내내 갚았는데 한 15%밖에 못 갚는 거야. 뭐 예를 들어 자기가 어떤 규모로 제한한 게 통과됐다는 치면 한 50만 원 정도씩 3년 갚으면 얼마냐? 1년 50만 원씩 1년이면 600만 원 아니야? 3년 갚으면 1,800만 원이지. 근데 실제 빚이 1억이라고 쳐봐. 어떤 여러 사람의 채권 합쳐서. 그럼 변제율이 얼마야? 3년 내내 갚은 게 18%밖에 아니니까 82% 탕감받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런 절차를 회생 절차라고 그래. 회생 절차. 일단 개념 이해하겠어? 파산 절차는 재산을 다 내놓고 청산을 해서 해체를 하고 계산을 해봐. 그래서 남는 거를 안고 가는 건데 면책을 통과하면 탕감받는 거야. 그지? 회생 절차는 재산이 반복적으로 생길 수 있는 이런 상황이야. 그러니까 거꾸로 회생 절차로 가고 싶은 사람도 있고 파산 절차로 가고 싶은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 케이스가 있어. 근데 회생 절차는 안정적인 수입이 있다는 전제하에서 이런 절차를 밟게 해주니까 아르바이트 하는 사람은 오히려 안정적인 직업임을 막 증명하려고 애쓰는 경우도 있어. 이 제도를 이용하려고. 한편 수입이 꽤 되는 사람은 막 수입을 좀 줄이려고 하는 경향이 있고 그 여러 가지 그 자기 상황에 맞춰서 그걸 통과하려고. 근데 회생 절차는 해체하지는 않고 자기가 지금 벌어들이는 반복적 규칙적인 어떤 수입 등을 제시해서 내 필요 경비가 이런 정도 써야 되니까 그거 빼놓고 열심히 갚겠다는데 그게 작년까지는 5년까지 갚아야 되는데 그걸 좀 줄여줬어. 재출발하기 쉽게. 그래서 3년만 갚으면 되고 실제 그러면 변제율이 사람 따라 다 틀리는데 이런 파산회생은 그리고 약간 개인 프라이버시 같지만 오히려 여러 사람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공고가 돼. 숨기는 게 아니라 공개가 돼. 여러 사람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도 얼마나 보는지 내가 봐. 일단 이게 파산이란 말이야. 그럼 봐. 이 배당 공고는 이제 이 사람은 뭔가 배당 단계의 어떤 사람인가 봐. 예를 들어 이런 거 쳐보면 다 나와. 주민등록번호 앞자리까지 다 나와. 파산상고 면책. 이건 이제 배당할 수 있는 책 금액이 얼마야? 800만 원 정도 있다는 거잖아. 근데 일반 채권은 얼마야? 이게 얼마냐? 1, 100, 1000만, 10만, 100만, 1000만, 11억이네. 그래서 이렇게 해서 그럼 이거 한 11억에 800이면 몇 퍼센트 배당되냐? 이 사람, 그치? 아, 이건 그래도 800만 원을 내놓은 거야. 이 사람은 그래도. 옛날에는 이런 정도면 뭐야? 그냥 면책제도로 그냥 갔는데 요새는 좀 조사해서 뭔가 요새 세상에 800만 원이면 뭐야? 요새 망했다고 사는 사람이 그래도 값어치 있게 갖고 있는 게 뭐일까? 핸드폰? 자동차? 이런 거 모아봤자 800만 원 나오겠지. 테레비 같은 거 요새 뭐 없잖아, 의미. 옛날에는 그래도 의미 있었는데
요새 텔레비 왜 우리 어렸을 때는 이런 건 이제 이렇게 배당하겠다고 결국 이 사람 이제 면책으로 갈 거야 아마. 나머지 얼마야? 막 1억인지 11억. 이 사람들은 옛날 같으면 이런 것 절차도 없었어. 그냥 동시파산 폐지 이런 정도 갔는데 요새는 이 찬찬히 챙겨. 파산관장이 딱 선임되잖아. 옛날 같으면 이런 정도, 야, 배당할 수 있는 채권 800만 원인데 파산 채권 내가 이 사람이 옛날 같으면 뭐 3, 400씩 못 가고 또 다른 비용도 많이 있는데 요새는 한 2, 30만 원 한 건당. 그래가지고 열심히 밝혀냈네. 한 800만 원. 무슨 자동차든 뭐 핸드폰이든 텔레비든 이런 식이야. 파산 종결은 끝났다는 얘기야. 이 사람은. 파산관장이 붙어서 종결하고 최후 배당이 종료됐고 인데 요거는 최후 배당까지 했네. 이 사람은 이제 역시 남는 거 면책으로 가는데 이봐 사건이 두 개지. 왜 사건 번호가 두 개 붙냐면 아까 만든 원래 이 절차만 있다가 이 절차를 법에 붙여서 그래. 별개 절차야. 원스톱으로 해주면 제일 좋은데 그래가지고 한동안 뭐가 있었냐면 지금은 그래도 처음부터 같이 하는데 옛날에는 이걸 진짜 단계로 했어. 파산만 먼저 신청하고 파산 절차 끝나고 근데 사람들이 초창기에는 이제 됐나 보다 하고 아무것도 안 하면 면책 절차가 6개월 이내 해야 되는 건가? 뭐 그때 기간이 있었는데 그거 놓쳐가지고 원래 한 의도는 면책까지 가야 되는데 이 사람 다 됐는 줄 알고 거기서 어리벙벙하다가 그 기간 놓치는 사람도 있어서 바꿔서 신청 자체 할 때 같이 해라. 그렇지만 일단 절차는 따로 있는 거야. 두 개지 사건 번호가. 그러니까. 그 다음에 원래 면책을 해줘야 되는데 재량 면책은 뭐냐면 요건이 안 돼서 면책을 해줄 수 없는데 재량이란 말은 뭐야? 봐줘서 해주는 거야. 원래 면책을 해주려면 뭐야? 탕감해주고 프레시 스타트 시켜주려면 그 빚지게 된 게 불운해서 운 없이 해야지. 어떤 경우 같은 건 안 되냐? 빚진 게 도박하고 막 이렇게 산 사람은 면책 안 해줘. 그리고 원래 빚 졌는데 막 사기쳐서 더 막 개념 없이 빚 쓰고 이러면 안 해주는데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 한해서 면책을 이제 해주는데 그런 사유가 없으면. 근데 재량 면책 뭐냐면 혹시 그런 거에 좀 걸릴 만한 뭐가 있나 봐. 그런데도 전체적으로 봐주는 거야. 전체로. 재량 면책은. 여기 면책 불허가 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은 인정되나. 일단 그거지. 원래 이게 없으면 당연히 해주는 건데 이 사람은 약간 그런 뭐가 있어. 인정되나? 여러 가지 고려해 볼 때 해주겠다. 그것을 재량 면책이라고 그래. 그지? 이해하겠어? 재량 면책. 일단 여러분도 보고 이번에는 회생 한번 봐줄게. 서울인데 서울이 제일 많지 뭐. 오늘 9월 4일이다. 어? 면책 이 사람 받았다. 그 다음 3년 제대로 갚아서 이제 벗어난 거야. 그럼 이 김과장이 언제 앞에 있었을 거야. 면책 받으면 참 아까 파산 같은 거 받으면 변호자 같은 거 불명해야 되는데 그런 것조차도 다 복권돼. 그러니까 금전적으로 탕감되는 거 말고 그런 자격에 있어서 그랬던 것이 다 복권이 돼. 다 면책이잖아. 또 많다. 변제율 나오는 걸 봐야지 조금 실감 날 텐데. 변제계획 인가결정 하나 보자. 이거 봐봐. 이 사람은 상당히 많이 갚는 거야. 3년이라고 그랬죠. 이제 그렇게 해서 자기가 계획적으로 갚으면 3년 만에 이런 건 이제 우리 엑셀표로 해서 만들어내거든. 84% 정도 받네. 이 사람. 그리고 이 사람은 상당히 많이 갚는 거죠. 이런 인가를 받았다가 아까 가다가 스톱된 사람이 폐지되는 거고 이게 다 종료되면 여기서 면책을 해주는 거야. 아까 면책 결정 쭉 나온 이 사람. 이 사람 이제는 지금부터 3년간 이렇게. 그 3년간이 작년까지는 5년간이었고 이제 3년간으로 줄여줬어. 딴 사람 또 한 번 더 줘. 얘 21%밖에 안 갚잖아. 얘는 그 대신 5년 갚네. 뭔가 때문에 원래 원칙이 3년으로 줄여줬는데 3년만 갚으면 뭔가 인가를 못 받으니까 조금 더 갚겠다는 것 같아. 한번 봐봐. 614조 한번 봐봐. 614조. 그냥 원래는 3년만 하라고 돼 있는데 얘는 3년만 갖고는 좀 부족해. 그러니까 5년까지 간 거예요. 3년만 갖고는 택도 없는 그런 거야. 614조가 뭐니? 5년 했는데도 21%밖에 안 되잖아. 얼마씩 갚으려고 했는지.
개혁은 이 3년 갖고 뭐가 안 되니까 왜 안 되냐면 지립다 갚는다고 갚아도 택도 없이 오히려 청산해서 해체하는 게 더 적당한데 얘가 갚겠다고 우기려고 하니까 이거 우길라니까 자기가 뭐가 있냐면 인가를 뭐 많이 갚냐 조금 그냥 갚느냐는 자기가 발생할 수 있는 수익 갖고 하는데 그거 갖고 갚았는데 파산 절차 밟는 것보다도 변제를 못 시켜주면 파산으로 가야 돼. 무슨 말이야? 아까 우리 파산 10% 정도 상황 한번 설명했지. 예를 들어 채권자가 5억, 2억, 5억, 3억, 2억이고 총 재산 1억일 때 10% 변제지. 그럼 회생은 뭐야? 그런 거 안 하고 회생으로 조금씩 갚겠다는데 자기가 갖고 있는 뭘 봐서 그거보다도 못 갚으니까 얘가 이 절차를 밟기 위해서 좀 지 스스로 늘린 거야. 원래 3년 만에 되는데. 그러니까 21% 되게끔 만든 거야. 왜냐면 이 3년만 하면 예컨대 똑같은 지금 갚는다면 단순 계산하면 얼마겠니? 5년짜리가 21이니까 3년이면 13, 14 정도 되겠지. 예를 들어 13, 14. 그럼 13, 14%로 해서 써내면 파산 절차 밟는 배당보다 못한 거야. 그러면 이 사람 입장에서는 자기는 좋지만 그 채권자 입장에서는 그럼 파산을 해야지 왜 열심히 지금 갚겠다고 해서 우리가 봐주려는데 파산보다도 못한 변제율로 계획을 내면 그건 우리가 용납 못하겠다 라고 했기 때문에 얘가 그런저런 생각했는지 그건 넘기려고 5년으로 한 것 같아 아마. 아니면 혹시 법 바뀌기 작년 올해 바뀌었거든 3개월이 3년이 그 이전에 신청했던 게 인제됐는지 뭐 어떤지는 모르겠어. 그래서 일단 파산 절차와 회생 절차가 나뉘고 그래서 원래는 파산법만 있었는데 이 회생 절차를 2004년도에 IMF 지나고 이제 회생 절차까지를 만들어서 2004년에 해서 그 다음에 그걸 이제 신문 같은 데 가까 너무 통합도산법이라 불러서 두 개를 통합해서 실제 명칭은 채무자 그 다음에 파산이 먼저 오면 좀 더 파산이 부정적이니까 회생을 먼저 세워서 정식 명칭은 나는 도산법이라는 게 그냥 가랭격으로 부르는 거고 실제 우리 법은 여기서 그 이름의 그런 의미를 살리려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로 길어졌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거에서 600 몇 조가 돼. 그래서 두 개 절차를 합쳐놔가지고 그래. 원래는 파산법만 있는데 회생 절차를 만들면서 그걸 갖다가 하나로